자, 이번 시간은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공부할 건데요.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채무불이행, 시험 문제로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죠. 근데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근데 계약이 이게 유효인 경우가 있고 무효인 경우가 있을 거예요. 무효인 경우는 이게 우리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이것들을 공부를 할 건데, 유효인 경우에 채무를 이행해야지 되겠죠.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우리 변제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채권 총칙 마지막 파트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이게 채무 불이행 이렇게 되겠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어떤 구제책이 있을까 하는 것인데, 일단 거기에 유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효과가 손해배상이에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것을 배상받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계약 해제권인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채권 강론에서 이미 공부를 했죠. 계약 해제권에 관해서 공부를 했다. 그런데 이번 시간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어떤 채무불이행의 유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채무불이행하는 경우들이 많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보시면 채무불이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놨죠. 우리 민법 390조가 채무자가 채무 내용의 조춘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무 내용의 조춘 이행을 하는 게 변제다. 근데 하지 않은 때, 그래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돼.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이것을 채무자의 귀책사유라고 하죠. 채무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거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럴 때는 손해배상하지 않아도 돼. 네, 이렇게 되는데, 요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파트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면서 품위 유지 약정을 한 유명 연예인이 남편과의 물리적 충돌로 멍들고 부은 얼굴 등을 언론에 공개한 행위는 이것도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품위 유지 약정, 그래서 이게 사실 최진실 사건인데, 최진실 씨라는 그 유명한 연예인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참 잘 나갈 때 아파트 광고 모델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파트 광고 모델을 하면서 거기서 아주 예쁘고 아주 잘 나가고 또 그 품위가 있는 그런 이미지, 이걸 가지고 광고 모델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품위 유지 약정을 한 거야. 그런데 남편과 이제 싸움으로 인해서 맞았겠죠. 멍들고 부은 얼굴,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얼굴로 이 언론에 나타난 거죠. 이런 것들은 채무불이행이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다. 이게 우리 판례가 시험 문제로 나온 사례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의 모습, 유형 이렇게 해놨는데, 유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가 뭐냐면, 채무불이행의 유형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다만 이것 좀 알아둬야 되죠.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고 불완전이행이 있다. 원래 민법을 만들 때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이행 지체는 말 그대로 지체는 딜레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전제가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기는 주기로 한 날짜 이런 거죠. 주기로 한 날짜에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야. 지체가 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이행 지체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이걸 뭐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행 지체를 전제로 몇 가지 규정들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행불능. 이행불능은 이렇게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또 계약해제 이런 것들 규정을 둬서 이게 채무불이행의 모습으로서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완전 이행에 관해서는 이게 사실 원래는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불완전 이행은 상정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안 했는데 불완전 이행이라는 유형을 만들지 않으면 이게 채무불이행을 다 포섭할 수가 없네. 그래서 불완전 이행을 이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인정하는데 390조를 근거 조문으로 삼을 수 있겠다는 거죠. 390조가 앞서서 이렇게 했잖아요. 채무자가 채무 내용에 젖은 이행을 하지 않냐한테 그게 날짜가 됐는데 이행하지 않는 거, 이행지체, 또 이행불능 뿐만 아니라 불완전 이행도 여기에 포섭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544조 내지 546조를 유추해서 요거는 우리가 계약 해제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보자면 우리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 이행 지체는 이행이 가능한 경우니까 바로 계약 해제를 하면 안 되고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이행 지체가 있다고 해서 계약 해제를 바로 하면 안 되고 이게 이행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를 하고 최고는 독촉이라고 했습니다. 독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줄 때 이행을 하지 않으면 그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545조가 정기행위 546조가 이행불능인데 이행불능은 이게 이행이 불가능하니까 바로 그때 그냥 해제할 수 있어. 그런데 불완전 이행도 그 완전 이행이 가능하냐에 따라서 완전 이행이 가능할 때는 이행지체 준해서 빨리 완전 이행해주라. 추후에 보완해달라. 추한 청구권 요거를 행사를 해서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 추환하지 않을 때 그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추환이 불가능하다면 이행불능에 준해서 바로 계약 해제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 불완전 이행과 관련해서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일을 시키고 월급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근로자가 일하면서 아프게 하면 안 되죠. 보험을 부담한다는 거예요. 신의 측에 의해서 그 보험료가 인정된다. 그런데 그걸 위반했어. 이게 불완전 이행이 된다. 이제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이런 게 또 시험 문제로 나오기도 했죠. 그런데 이 이행거절, 이것도 우리 계약 해제에서 공부를 했죠. 근데 이행거절이라는 것을 채무불이행의 한 유형으로 따로 인정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일반적인 견해는 이행지체의 특수한 형태로서 채무불이행의 독자적 유형으로 보지는 말자. 그냥 이행지체의 특수한 형태다 이렇게 봐버리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공부했었는데 해제와 관련해서 해제를 할 때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쌍무계약에서 이행치가 되게 하려면 나는 제공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때 이행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 잔금 지급과 등기서류 교부는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이행 제공해줬는데 매수인이 잔금 안 주는 거 이게 이행치가 된단 말이에요. 이행치가 되게 하려면 그게 필요해. 제공이 필요해. 그리고 이행이 가능하니까 바로 해제하면 안 되고 채굴을 했는데도 안 줄 때 그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행 거절에서는 이게
채굴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한다. 미리 안 주겠다고 이미 안 주겠다고 선언을 해버린 사람한테 입 아프게 뭐하러 채굴을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쪽에서 안 주겠다는데 난 제공하면 뭐해? 제공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행기 전에 이미 이행 거절을 했어요. 그러면 굳이 해제할 때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행기를 기다리지 않고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행 거절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외웠죠. 최고 제이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우리 이행불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다라고 했어요. 이행불능은 이행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니까 독촉하는 게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제공한 들 그쪽에서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또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지금 불능이면 앞으로도 계속 불능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이행불능과 이행거절에서는 최고되어 있다. 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받으시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가 나왔는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으로서 우리 귀위가 있다. 귀위 이렇게 나는데 이게 주관적 요건으로서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즉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면책 특약하는 건 가능하죠. 채무자가 책임 안 진다. 이렇게 면책 특약을 할 수 있어. 면책 특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된다. 한 가지 더. 근데 이게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채무자의 법정대리 또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도록 또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이게 이제 그거 자체가 위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는 거죠. 조각은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동시행위 항변권이죠. 유치권, 기한유예, 긴급피난 등이 있는데 동시행위 항변권을 우리가 잘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는 우리가 동시행위 항변권을 공부했으니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기만 하면 이행 지체가 안 돼. 상계할 수 없어. 상계할 수 없어. 이렇겠습니다. 즉 원래 날짜가 이행기를 그냥 지나쳤어. 날짜가 만약에 이행하기로 한 날짜가 1월 5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1월 5일이 지나가면 바로 이행치가 되느냐? 나는 제공했는데 그쪽에서 안 줄 때 그때 이행치가 된다고. 근데 내가 제공을 하지 않고 만약에 달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죠. 그래서 서로 이행하지 않고 날짜를 그냥 지나쳤어. 그러면 위법성이 없어져 버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을 때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됐죠? 원래 위법성 조각 사유 이런 것들은 형법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예를 들면 봐보세요. 형법 제250조에는 살인죄라는 게 있는데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의 죄책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걸 정당방위로 또는 정당행위로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 그러면 그것들이 위법성 조각 사유가 돼서 위법성을 없앤다고. 살인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어져서 이행치가 안 된다. 이런 구조인 것이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의 공통효과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청구권, 계약해제권 요게 인정돼요.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요거는 우리 계약해제권, 해지권은 채각에서 공부를 했죠. 채각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채각이 이제 우리가 채각편은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채총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 이것들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 이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은 뭐냐면 이제 우리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채무자가 있고 그다음에 채권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뭘 해줘야 돼. 이행을 해줘야 돼. 그런데 내가 직접 하지 않고 만약에 갑이 사장님이다 그러면 직원을 써서 아니면 이제 갑이 제한 능력자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을 써서 이행을 할 수가 있다고. 이행을 하는데 과실이 있어. 네, 이렇게 되면 그때 이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의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자고요. 채무자의 법정 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이렇게 해놨죠.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그냥 의제해버려. 의제. 이런 거예요. 채무자가 사람을 써서 이행을 하게 했는데 거기에 과실이 있어서 채권자에게 무슨 손해를 발생시켰어. 그러면 사장님이 한 건 아니지만 직원 시켜서 뭔가 배달하게 했어. 뭔가 설치하라고 했는데 그 설치를 잘못한 바람에 뭔가 일이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사장님이 책임지는 게 맞잖아요. 그 얘기인 것이다. 네. 그런데 이 이행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행 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 인정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때 이행보조자 개념과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행보조자인 거냐 하면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 그러면 이행보조자가 된다. 의사 관여라고만 했는데 여기 우리 봐보세요. 이런 경우가 우리 앞에서 이제 채권 강론에서 사용자 책임 공부했잖아요. 사장님이 직원을 써서 뭔가 일을 하다가 직원이 사고를 냈어. 그러면 그 사장님이 사용자 책임을 지는데 그때는 사용관계가 인정돼야 돼. 근데 그 사용관계는 지휘감독관계가 이 징표예요. 지휘감독관계에 있어야 돼. 하여간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을 때 피용자가 돼서 사용자 책임이 성립했죠. 근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의사 관여가 있으면 돼.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의 수선 요구에 응하여 임차 목적물을 수선하도록 한 수급인.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인이고요. 지금 이 사례에서 보면 임대인, 임차인. 근데 임차인한테 하여간 이 메추리 농장이 있는데 그 메추리 농장 하는데 그걸 시설을 빌려준 거예요. 시설을 빌려주면서 거기다가 전기 시설까지 해줬어야 돼. 근데 전기 시설을 이 사람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전파상을 불러서 전기 시설을 한 거죠. 했어. 근데 그걸 잘못한 바람에 불이 나서 메추리 농장에 불이 나서 메추리가 다 타 죽어버렸어. 이렇게 됐을 때 어쨌거나 근데 그거는 뭐 지휘감독 관계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의사 관여가 있었어. 그럼 이행보조자가 된다. 한 가지 더. 채무자의 승낙이나 묵시적 동의로 이행보조자가 다시 또 복이행보조자를 사용한 경우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대하여 채무자가 책임을 부담한다. 근데 여기서도 뭐냐면 거기에 또 전파상에서 사장님이 직접 일하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또 직원 보낸단 말이에요. 그럼 복이행보조자가 된다. 근데 그게 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나 묵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돼. 네, 그럴 때 채무자가 복이행보조자의
과실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금방 우리 보신 것처럼 이때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로 이 채권자한테 손해가 생겼어. 그러면 그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의제해버린다고. 의제가 간주라고. 간주해서 이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근데 그 이행보조자가 만약에 그 직원이에요. 직원은 지휘감독 관계에 있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손해가 생겼을 때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도 있죠.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근데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경우에 그때 채권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둘 다 가질 수 있게 되죠. 청구권 경합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근데 한편 이행보조자가 채무자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행보조자의 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겼죠. 그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또 이행보조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올 때 보통 이 부진정 연대채무 이렇게 나오죠. 부진정 연대채무가 된다. 그래서 갑과 을이 병한테 부진정 연대채무를 부담한다라고 한다는 거죠. 우리 사용자 측면에서도 공부한 내용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 을이 일을 잘했으면 갑이 이렇게 책임질 일이 없을 건데 을이 잘못한 바람에 갑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내부관계 또는 구상법리에 의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전개가 돼가는 거죠. 사용자 책임 잠깐 한번 더 봐보시면 사용자 책임과의 관련성에서 만약에 이제 이 사장님이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피용자야, 직원이야. 그러면 지휘감독 관계에 있게 되죠. 그런데 회사 일 하면서 우리 불법행위 성립요건, 불법행위 성립요건 그러면 과책위손 그랬습니다. 과책위손이 있게 됐어. 그러면 이때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그 책임이 중간적 책임이다 그랬습니다. 사용자가 나는 면책 사유가 있어를 증명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피용자의 고의과실을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의지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가 이 피용자를 잘 관리 감독했어야 되는데 그 관리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기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이라고. 과실 책임인데 증명 책임이 원래 불법행위에서는 증명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거잖아요. 고의과실의 증명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는 것인데 증명 책임을 전환해 둠으로써 사실상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면책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의 무과실 책임처럼 운영이 돼. 근데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중간적 책임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지. 주의해서 보실 거. 피용자의 고의과실을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외형설 얘기는 했습니다. 원래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상호집행행위라고 보일 때 사용자 책임이 성립한다. 그런데 이게 피해자가 그걸 알았거나 또는 중과실로 몰랐어. 그러면 그 외형설이 제한된다. 이렇게 했었죠. 그 다음에 이행보조자 책임과 사용자 책임의 비교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이행보조자 책임은 채무 불이행 책임이고 사용자 책임은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행보조자 책임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의제해버린 거니까 타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죠. 그런데 사용자 책임은 자기의 과실에 대한 책임이래요. 선임 감독을 잘못한 것, 지휘 감독,
내지는 선임 감독을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자기 과실에 대한 책임이다. 그리고 이행 보조자 책임은 독립된 청구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원래 채권 관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갑과 병 사이에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우리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것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의제해서 채무자의 귀책 사유를 확정해 준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책임은 독립된 청구권의 기초가 된다. 그게 있으니까 사용자 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으니까 인정이 되는 거지. 그다음에 우리 이행 보조자 책임은 채무불이행 책임이기 때문에 일정한 채권 관계를 전제로 하죠. 그런데 불법행위 책임은 그런 채권 관계가 전제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행 보조자 책임은 채무자와 보조자 간 종속 관계가 필요 없어. 종속 관계가 필요 없고 의사 관여만 있으면 돼. 그런데 사용자 책임에서는 종속 관계가 필요하죠. 이걸 지휘 감독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그다음에 이행 보조자 책임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거죠. 근데 이행 보조자는 채권자한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는 있죠. 다만 내부 관계에서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는 있어. 그 말은 아니 어쨌거나 무슨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행보조자가 아까 전기시설하는 도급계약을 맺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해가지고 한 거니까 채무불이행이 맞지 이 말이에요. 그리고 채무자와 이행보조자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 다음에 우리 채무자의 책임에 대해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죠. 소멸시효에 관한 일반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음에 사용자 책임에서는 사용자가 사용자 책임을 지는 거죠. 피용자도 제750조에 의해서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거예요.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그리고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있죠. 근데 이건 이제 불법행위 책임이니까 3년 또는 10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이것도 공부했으니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있는 날로부터 10년의 시효가 적용되죠. 그런데 이행보조자 책임은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을 의제해버리기 때문에 채무자의 면책 가능성이 없다. 면책 가능성을 부정한다. 그런데 사용자 책임은 면책 가능성을 인정하죠. 근데 사용자의 면책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 사실상 무과실 책임처럼 취급이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양자의 경합, 채무자는 제391조에 의한 책임과 제756조에 의한 책임이 경합될 수도 있다. 그게 만약에 직원이 그랬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과 사용자 책임이 다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보조자는 750조 책임만 성립할 수 있는 거지. 채무자가 아니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두시고 여기까지 우리 교재를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채무불이행과 채권자 지책인데 이 390조 조문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 공부한 김에 기방에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봐보시면 390조는 채무 내용에 좋든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거기에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게 본문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요거는 단서에 있어. 증명책임과 관련해서 본문은 권리주장자가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을. 그 권리주장자가 채권자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서는 반대 당사자. 이때 반대 당사자가 채무자인 거죠. 그래서 채무자가 나 고의과실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요게 우리 750조하고 비교된다 그랬죠. 750조.
불법행위에서는 이 고의과실에 관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냥 본문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750조는 모두 본문에 나와 있어. 그래서 요거를 누가? 피해자가 손해배상 채권자가 되겠죠. 손해배상 채권자가 증명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거 봤고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유형에서 유형을 메울 필요는 없다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우리 최진실 사건, 광고주하고 이제 유명 연예인이 품위 유지 약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광고 모델이 위와 같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 유지 약정에 따라 계약 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함으로써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구매 유인 효과 등 경제적 가치를 유지해야 할 계약상 의무, 즉 품위 유지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 모델 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건이다. 최진실 사건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됐고, 그 다음에 그 채무와 관련해서 숙박업자, 사용자, 또 뭐 여행업자, 병원들의 보호 의무를 인정한다. 근데 이거는 우리 도해식민법 핵심 정리에서는 불완전 이행편에 가면 제가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근데 요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봐보시면 숙박업자, 요거는 우리가 임대차에서도 봤죠.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한 보호물을 부담할 것인가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통상 임대차, 보통의 임대차에서는 그런 거 없다. 네, 숙박계약에서 숙박업자는 그런 의무를 부담한다. 근데 숙박계약은 기본적으로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이다라고 하면서 그때 주된 그 부분은 여관 등 객실 및 관련 시설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험을 부담한다. 근데 이건 신의 식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만약에 그게 잘못돼서 불이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도둑이 들어서 물건을 훔쳐가 버렸어. 그러면 불완전 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된다. 근데 그게 통상의 임대차 관계에서는 그런 게 인정되지 않아. 통상의 임대차 관계, 우리 새 들어 사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었대. 그런 걸 주인이 책임지는 건 아니라고. 이렇게 숙박계약 같은 데서만 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계약에서만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입원 환자들의 휴대폰 도난 방지를 위하여 취하여야 할 음해 성질과 관련해서 이 병원은 신의칙상 보호 의무가 있다. 근데 그걸 다 하지 못해서 만약에 도둑이 들었어.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요건 잠깐 좀 더 봐봅니다. 병원은 입원 환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약을 통해서 진료도 해주고, 그다음에 입원실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데 그 입원실에 도둑이 들게끔 허술하게 관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허술하게 관리해서 만약에 도둑이 들었어. 그러면 그건 보호의무 위반이 돼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돼. 네. 이렇게 되고, 우리 이제 여행업자 같은 경우는 이게 또 부수적 주임으로써 이 기획 여행계약성의 부수로서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해줄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말한다. 따로 약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그런 것이다. 그다음에 사용자의 보호 의무 여부. 네, 사용자는 부수적 의무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 있어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할 의무, 이게 보호의무예요. 보호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본 경우 손해배상해야 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요것들 주로 많이 문제되는 보호무에 관한 것들이니까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 직원의 보호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잠깐 한번 봐봅니다.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에 대한 보호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때 그때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 투자 정보와 관련해서 뭐 나머지들은 뭐 자세하게 이런 것까지 뭐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고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에 나와 있는 것이 이행 거절에 관한 문제. 근데 이행 거절 요거는 이행 지체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면 충분하다. 그러면서 이 계약을 해지할 때 제공이나 최고가 필요 없다고. 이행 제공 필요 없어. 또 최고 필요 없어. 이 말이다. 그 다음에 이행기 전 이행 거절이 있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약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그래서 우리 이행 거절을 최고제의스 공부했죠. 최고 없이, 제공할 필요 없이,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행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그 이행 거절 의사가 적법하게 철회된 경우, 그러면 이행 거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뭘 해야 돼? 제공하고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하려면 그렇게 했어야 돼. 이행을 제공해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는 게 이행치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인 것이고, 이행치는 이행이 가능하니까 그냥 바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행을 최고하고 그럼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때 그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채무자의 이행 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 기준 시점이 나오는데, 이행 지체에 의한 정보 배상에 있어서 손해액 산정은 본래 의무행을 치고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를 표준하고 알아두시고요. 이행 불능으로 인한 정보 배상액은 이행 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을 표준으로 할 것인 바. 그런데 이행 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 손해액 산정은 이행 거절 당시의 급부 목적물의 시가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다. 중년 8년인데 지금 기출표시가 빠져 있는데 뒤에 가면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효과 객관 그랬는데, 채무불이행의 요건에서 먼저 객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은 그게 채무 내용에 좋든 이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을 때 그게 결국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또 채무 내용에 좋든 이행이 행해지지 않고 있을지라도 위법성 요건을 갖춰야 돼. 근데 다만 위법성 요건은 적극적 요건이 아니고 소극적 요건이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으면 위법하다고 평가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동시행위 항변권. 동시행위 항변권이 있기만 하면 이행치가 안 돼. 상계할 수 없어. 이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으로서 귀책 사유. 귀책 사유는 먼저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죠.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 관한 증명 책임과 관련해서 이건 채무자가 증명 책임을 진다. 채무자가 증명 책임을 지는 거야. 그 다음에 면책특약 또 할 수 있다는 거죠. 면책특약하면 그건 유효야. 당사자 사이에 채무자 또는 이행보조의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었던 경우 그러한 특약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에 대한 면책특약은 사배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것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야, 내가 고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책임 안 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배질서 위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 네, 책임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행 보조자 등의 고의과실인데, 이게 이행하면서
이행하면서 법정 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 과실이 있을 때 그것을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의지해 버리는 것을 이행 보조자 등의 고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게 채권 관계가 먼저 현존하고 그다음에 채무 이행과의 관련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채무 이행하면서 그랬을 때 인정이 된다는 거죠. 보시면 이행 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 채무자의 면책 여부 그랬는데 이행 업무와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 객관적 외형적으로 관련을 가지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게 이행 보조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불법 행위가 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면책될 수는 없다라고 한다. 그리고 이제 그때 그 피용자 여기서 피용자는 이행 보조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행 채무자의 의사 관여가 있으면 이행 보조자가 되는 거야.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예. 그래서 의사 관여가 있으면 된다. 지시 감독이 필요한 건 아니다. 지시 감독은 사용자 책임 성립할 때, 사용자 책임을 판단할 때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복이행 보조자도 가능한데 복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에 대해서 채무자의 고의 과실을 의지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것은 채무자가 뭐 했을 때 승낙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했을 때만 그렇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행 보조자로서의 피용자의 의미와 관련해서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 시설물을 수선하게 한 경우 이때는 피용자로 봐야 되겠다. 그 매출이 농장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도급 계약이 있어서 수급인이 직접 하지 않을 경우 계약 불이행 여부 수급인 자신이 하지 않으면 채무에 본지했다는 이행이 될 수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이를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행보조자 또는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더라도 상관없어. 도급계약은 이건 이제 우리가 도급에서 공부한 얘기입니다. 도급계약은 어쨌거나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하면 되는 거죠. 일을 완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수급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 요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번에 법정 대리인 또는 이행 보조자의 과책인데 그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을 말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때의 문제다. 그 다음에 효과에서 채무자의 책임 발생이라고 되는데 그게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을 채무자의 고의 과실로 간주해버린다. 간주되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만약에 그 이행 보조자가 피용자야. 회사의 직원이야. 조수야. 그러면 이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할 수 있게 되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이게 사용자 책임인 거죠. 사용자 책임도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는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경합을 인정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행보조자 책임이 나와 있는데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이행보조자는 채권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는 건 아니야. 이행보조자는 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건 아니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매출이 농장에 불이 나서 매출이 다 탔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채무자가 지는 책임과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 그다음에 채무자와의 관계. 근데 그 이행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되면 지지 않아도 될 손해배상 책임을 진 거잖아요. 그랬을 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표는 우리 거기 있는 것들을 다 본 것입니다. 우리 도해식민법 핵심 정리에 있는 것을 본 거니까 특별한 것은 없다. 그다음에 채무불이행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증권과 계약 해대권이
발생한다라고 한다. 자,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에서 이행지체를 볼 건데, 이행지체, 그 전에 이걸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 채무불이행의 유형별 검토에서 채무불이행 그러면 앞서서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요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행지체는 이행기가 됐는데 이행이 딜레이 되고 있는 거야. 이게 이행지체다. 뭐 시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제가 많이 최대로 한 게 3개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거다. 그런데 언제 이행지체 책임을 지느냐 이 문제인데 한번 봐보세요. 이행지체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행기가 도래했을 때 이행기의 도래가 됐을 때 날짜가 됐을 때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얘 문제예요. 우리 이제 법의 격언에 불능은 지체를 배제한다는 격언이 있다. 이행 불능이어서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는 거요. 그러면 그건 그냥 이행 불능인 거지 이행 지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이행이 가능한데 이행하지 않을 때 그때 이행 지체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채무불이행의 공통 요건으로서 귀를 공부했죠. 채무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고의과실이 있어야 돼. 그리고 위법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항상 이렇게 봐주면 되죠. 도가 귀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요걸 한번 봐보실 건데 이행기와 소멸시효의 기산점 문제가 있다. 이행지체하고 소멸시효 기산점을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행지체는 날짜가 됐는데 이행하지 않는 게 이행지체예요. 그럼 우리 만약에 봐보세요. 우리 날짜가 3월 20일이다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3월 20일. 근데 3월 20일 날 줘야 되는데 3월 20일 날 안 준 거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한다. 요 시험 문제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 같은 경우는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이런 것들은 뭐냐면 엄수표 이런 것들이에요. 또는 상품권 이런 것들인데 상품권 이런 것들이 무기명채권이 된다. 근데 그런 경우는 아무리 날짜가 있어도 그걸 갖고 와서 달라고 해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타나질 않아. 이행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증권의 제시와 함께 이행 청구를 했을 때 그런데도 안 줬을 때 이행치가 된다 이런 뜻이다. 그리고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채무. 채권자가 추심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협력해서 이행을 치고했을 때 협력하여 이행 치고 시에 이행치가 된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에서는 이게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은 쌍무계약이 우리 기브앤테이크 계약이라고 했었죠. 기브하고 테이크할 수 있는데 기브를 하지 않고 테이크하려고 하면 상대방이 나도 못 줘요 라고 하는 게 동시행의 형평권이라고. 그래서 이행치가 되게 하려면 상대방이 안 주는 걸 이행치로 만들려면 내가 뭘 했어야 된다. 이행 제공을 했어야지 되죠. 네, 이렇게 된다. 그런데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3월 20일부터 그러니까 여기는 3월 21일부터 이행치 책임을 지지만 바로 3월 20일부터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한다. 근데 소멸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되기 때문에 그러냐 그러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권리 행사를 안 했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고. 소멸시효 제도는 민법 총칙에서 공부를 할 건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법적 보호에서 배제를 시켜버려.
근데 날짜가 됐으면 권리 행사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안 했어. 그때부터 소멸시효, 예를 들면 채권이 10년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10년을 세는 거야. 이런 뜻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불확정기한부 채무가 나와 있는데,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예를 들면, 야, 내가 첫눈이 오면 줄게라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기한인데 첫눈이 언제 올지는 몰라. 불확정하죠. 날 받아둔 게 아니야. 그게 불확정기한부 채무다. 근데 불확정기한부 채무는 첫눈이 왔다고 바로 지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고 첫눈이 온 것을 알아야 돼요. 안 다음 날 이렇게 돼 있죠. 알지를 못했더라도 치고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런 게 불확정기한부 채무가 돼요. 건물 준공 후 공부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 공부 정리 그랬는데 공부는 뭐냐면 건물을 지으면 건축물 대장 같은 게 만들어져요. 우리 이제 구청에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소에 가면 또 등기부가 있어. 그런 것을 공부라고 한다. 공적 장부죠. 공부 정리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죠. 네. 공부 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뭔가를 해야 돼. 이게 불확정기한이죠. 뭔가 일어났어야 돼. 첫눈이 오면 불확정기한이야. 그 다음에 중도금 지급기일을 1층 골조공사 완료시로 정한 것. 1층 골조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줄게. 근데 그 1층 골조공사가 딱 정해진 날짜에 되는 게 아니고 정해진 날짜면 확정기한부죠. 근데 이런 건 불확정기한이 된다. 네. 그 안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한다. 공골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자고요. 공골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소멸시효 기산점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때부터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첫눈이 오면 그때 이미 권리는 행사할 수 있었죠.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온 걸 몰랐어도 권리 행사는 가능한 거야. 법률상 장애가 없어. 권리 행사하는데. 그러면 소멸시효는 그때 진행이 된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기한 없는 채무가 있다. 기한 없는 채무는 이게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그냥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날짜를 딱히 정하지는 않았어. 그러면 채권자는 언제라도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행 청구예요. 근데 이행 청구를 받았는데 그날 안 오고 주면 되죠. 근데 안 주면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지는 거야. 근데 이것들은 부당이득이 성립하는 부당이득 반환 채무라든지 금전채무의 지연소래금 채무가 그래. 시험 문제로 나와요. 그리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도의 담보 채무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같은 데서 그래. 부지 담보 이렇게 알아두자고. 부지 담보. 공꼴은 불확정기한부 채무. 네, 부지 담보는 기한 없는 채무.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반환 시기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서는 우리 소비대차에서 공부했습니다. 최고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그때 이행치 책임을 진다. 불법행위는 이게 불법행위 시부터 바로 이행치체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채권 양수인이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권 양도 통지를 한 경우 이게 채권 양도는 아직 우리가 공부를 안 했는데 채권 양도를 받았어. 그러면 채권 양수인이 이제 채권자가 되긴 했는데 이게 통지나 승낙이 있어야 그냥 듣기만 합니다. 나중에 이제 채권 양도편을 좀 공부하시고 난 뒤에 보셔야 이해가 돼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듣기만 합니다. 양도인이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야 내가
저 사람한테 양수인한테 채권 양도했다라고 통지를 하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승낙을 해야 대항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채권 양도 통지가 나중에 있는 거지. 그러면 통지가 도달을 하면 그때 이거 자체가 빨리 줘 이 말이 되는 거죠. 통지가 도달된 날에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이렇게 말한다. 통지가 도달된 날에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을 진다. 자 이렇게 해두시고 그다음에 우리 소멸시효 기산증과 관련해서는 채권 성립 시부터 바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돈 주세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채권 성립 시부터 이 소멸시효는 진행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청구 또는 해지 통고를 한 후 일정 기간이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청구할 수 있는 채권 같은 경우는 청구나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정의 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이 된다라고 하고 불법 행위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이거 우리 근데 공부했어요. 3년,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는데 3년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다. 그리고 10년, 불법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다. 그랬었죠. 네,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해야 손해배상 채권이 생겨서 권리행사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말한다. 요거를 잠깐 좀 보고요. 좀 더 봐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중문을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써놨어. 이행기와 이행지체에 그랬는데요. 채무행에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이때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놨죠. 근데 여기는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이렇게 됐네. 그래서 근데 우리 판례가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이제 문제인데 시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냐?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답의 기준이 되는 것은 법전이죠. 법전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러면 맞아요. 근데 기한이 도래한 다음 날부터 그렇게 나오면 어떡할 거냐? 근데 그것도 또 우리 시험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맞다라고 봐야 된다. 시험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 불확정 기한이 있는 경우 불확정 기한이 있을 때는 기한이 도래함을 여기도 안 때로부터 그랬죠. 우리 앞서서 봐보시면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안 다음 날부터 그랬잖아요. 안 다음 날부터 그랬는데 여기는 안 때로부터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채무행에 기한이 없는 경우 이때는 이행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불확정 기한과 관련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 기한은 도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사건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민법 총칙 가시면 또 공부를 하실 문제인데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원래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제 상가 건물을 빌려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기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그게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임대인한테 싹싹 빌어가지고 계약서를 썼으니까 우리 이 계약 없는 것으로 좀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 계약 물읍시다라고 한 거죠. 네. 근데 임대인이 착해요. 그래서 알겠어요. 다만 보증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증금은 나중에 새로 임대차 계약 맺으면 그때 돌려드릴게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 맺으면 그때 보증금을 반환할게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게 딱 날짜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그때 보증금 주는 거 맞아요. 기한이 도래해서.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집에 누나가 있는데, 그 임대인한테 누나가 있는데, 누나네가 너무 어려워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드네. 그래서 그 누나한테 누나 여기 가게 좀 비어 있으니까 와서 장사해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임차인은 보증 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인 것이다. 만약에 봐보세요. 만약에 이제 보증금 돌려주세요 그러면 또 임대인이 그러겠죠. 야, 내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 맺으면 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그렇게만 말을 하면 그러면 뭐예요? 계속 자기는 인심 쓰고 보증금 안 내줘도 되겠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발생하거나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맺지 못하게 됐을 때에도 기한은 도래해서 뭐 해야 돼? 보증금 반환해야 돼.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그래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불가능하게 된 때도 이행기한은 도래했어 이 말인 것이다. 그 다음에 받으시고 기한이익 상실 문제가 388조에 나와 있어요. 채무자는 다음과 코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요걸 잠깐 한번 봐보실 건데 만약에 우리 빚 갚기로 한 날짜를 지금 현재 시점이 있고 만약에 5월 20일 날 뭐 채무를 이행하기로 했다라고 보자고요. 근데 아직 5월 20일이 안 됐어. 그래서 생기는 이익을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기한의 이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있어. 근데 그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가 가질 수도 있고 채권자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불분명할 때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근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한다는 건 뭐냐면 5월 20일 날 갚기로 했는데 돈을 주기로 했는데 그 전에 만약에 채권자가 지금 현재 돈 내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채무자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직 날짜 안 됐는데요? 라고 기한의 이익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이게 어떨 때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 그게 어떤 경우냐? 예, 여기 조문을 보시면 제1호, 제2호다. 1호에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수 또는 멸실하게 한 때, 제2호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걸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신용 상실 사유가 생긴 거야. 신용 상실 사유가 생겼다. 근데 그 5월 20일까지 기다려주는 것은 채무자에게 신용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신용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신용 상실 사유가 생겼네? 신용이 없어. 못 기다리는 거지. 그래서 달라고 했을 때 야, 아직 날짜 안 됐잖아요. 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주의하실 게 있다. 이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했다고 해서 기한이 도래했다고 의제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행치가 되려면 이게 채권자가 이행 청구를 했는데 채무자가 안 줄 때 그때 이행치가 된다. 이런 뜻이다. 이게 기한이익 상실 문제가 된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한이익 상실 채무에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채권자의 청구가 있음에도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이행 지체가 된다. 이행치가 되게 하려면 채권의 이행 청구가 있어야 돼. 파산 선고 시에 변제에 이른다라고 한다. 그 다음에 기한이익 상실 사유와 관련해서 388조가 있고 또 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를 말해요.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참고로 채무자회생법은 예전에는
파산법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제 채무자 회생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그다음에 약정 사유가 있는데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을 때, 그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일 수도 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일 수도 있는데, 이건 잠깐 한번 또 보충 설명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뭐냐면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분할 상환, 여러분들도 나중에 뭐 노무사 되셔서 집을 살 때 바로 그냥 내가 현금 다 마련해가지고 집을 살 필요가 없죠. 얼마간 현금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돼요. 대출 받으면서 그 아파트의 담보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할 상환을 하죠. 이렇게 분할 상환을 한다. 이렇게 매달 얼마씩 갚아가는 거예요. 이런 걸 분할로 갚는다. 그래서 분할급 채무라고 한다. 분할로 급부를 한다. 그래서 분할급 채무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거의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가다가 망하거나 또 돈을 떼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돈을 안 내면 나머지 전부 다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어 라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을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인 거죠.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봐보세요. 만약에 다음 달에 줄 건데 이번 달에 달라고 청구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한이익이 있다니까요. 아직 날짜 안 됐는데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다다음 달 것도 마찬가지죠. 다다음 달 걸 이번 달에 달라고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번 달에 안 주는 일이 생겼어. 그랬을 때 너 기한이익을 잃는다라는 특약을 맺어두는 거죠. 그 말은 내가 다음 달 치 거, 또 그 다다음 달 거, 요거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라는 특약을 맺는 거죠. 근데 그 특약이 이제 의미가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일 수도 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일 수가 있는데,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사유가 있기만 하면 조건 성취가 돼서 바로 전부에 대한 이행치가 돼버리는 거야. 전부에 대한 이행치가 바로 돼버려. 그런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은 이게 사실 이제 돈을 안 주는 또는 못 주는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서 항상 돈 떼먹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잠깐 착각해서 그 계좌에 돈을 안 넣어놔서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일단 좀 기다렸다가 연락이 옵니다. 문자가 옵니다. 또 문자로도 해결 안 되면 전화도 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안 갚거나 진짜 그 집이 망했다. 그러면 더 이상 못 기다리죠. 전부 다 주세요 할 때, 전부 청구를 했을 때 비로소 전부에 대한 이행 지시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일이 생기기만 하면 무조건 그냥 전부 다 바로 이행치가 돼버려서 돈을 바로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네.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은행은 끝까지 분할 상환하면서 이자를 계속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준다. 기형이라고 이렇게 외워두십니다. 기형이 된다. 기형인 것은 나중에 민총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형으로 추정을 해준다. 왜냐하면 은행이 칼자를 쥐고 있는 거잖아요. 전부 다 청구를 해서 전부에 대한 이행치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집이 진짜로 문제없는 집 같으면 그냥 다시 기회를 줘서 계속 분할 상환하게 하는 게 은행한테 더 유리하다니까요. 칼자를 은행이 쥐고 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런 특약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냥 안 주는 그런 일이 생기면 바로 전부지체가 돼버려. 그런데 형성권적 이행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는 전부 달라고 이행 청구를 했을 때 전부지체가 된다. 그런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해서는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을 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으면 사유 발생 시에 전부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버리죠. 전부 권리행사가 가능한 상태가 됐으니까. 그런데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의 경우에는 각 변제의 도래시마다 순차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아직은 전부 다 기한이 도래한 게 아니야. 그런데 채권자가 전액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전액에 대해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이렇게 된다. 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행거절이 있는데 이행거절은 바로 채무불이행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행치의 효과가 나와 있는데 이행치의 효과는 이렇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채무불이행의 공통 효과로서 손해배상, 계약해제 여기 인정이 된다 그랬죠. 손해배상과 계약해제가 인정된다. 그런데 이행지체는 본래 채무 이행이 가능하니까 이행을 하고 그거 늦은 것에 대한 배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연배상이죠. 지연배상이 된다. 그런데 이게 이행을 하지 않거나 또 나중에 이행치가 된 후에 이행하는 게 채권자한테 이익이 안 돼. 그러면 이행 대신에 하는 손해배상을 한다.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한다. 이걸 전보배상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책임 가중이죠. 원래 손해배상 책임은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때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행지체 중에는 채무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을 가중시킨다. 이거 보면 지연 전 책임이 된다. 그리고 계약해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행지체는 채무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이행이 가능해. 그래서 이거 지연 전 책임 강해 이렇게 외워두시면 된다. 요 얘기들은 우리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가서 조금 있다가 우리 교재식 할 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배상과 관련해 잠깐 한번 보시면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취고해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을 때 그때는 채권자는 출연을 거절하고 이행에 가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행 대신에 하는 손해배상을 전보배상. 전보는 채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치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져야 돼. 원래 과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책임 가중이죠.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계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드시고 우리 이제 책으로 이행불능 보실 건데 기본서는 따로 좀 체크를 하시고 쉬었다가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